서울시에 살고 계시는 옆에 김호찬이라는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셨는데 꿈에서 본인이 윗옷을 벗고 계셨대요. 윗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이렇게 벗고 계셨는데 이게 잘 안 벗겨져서 꿈에서 아내분한테 여보, 나 여기 윗옷 좀 벗겨줘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 뒤에서 이 남성분의 목을 조르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면서 여보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실제로도 터졌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아내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서 실제로 잠을 깨우면서 꿈속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런 이상한 좀 불길한 느낌의 꿈. 이 꿈을 꾸고 나셔가지고도 계속 좀 석연치 않으셨대요. 찝찝했대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뒤에 2013년 5월 27일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요, 2통의 편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편지는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온 편지였어요. 박종삼이라는 사람이 지난 5월부터 열흘 간격으로 똑같은 편지를 2통씩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찬 씨는요, 이 편지가 며칠 전에 아버지가 나온 그 꿈보다 더 소름 돋는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꿈에 아버지가 나온 것보다 이 편지가 더 소름 돋는다. 제가 실제로 이분한테 배달되어 온 편지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부분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김호찬아, 네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내가 일찍 죽지 않았을걸. 너무 억울하다. 아직도 내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단다. 호찬이가 내 한을 풀어다오. 방법은 호찬이 네가 내 무덤에 찾아와 술 한잔 부어놓고 진솔한 사죄를 하면 내가 홀가분하게 저승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할 수 있겠지. 부탁한다. 그 밑에는 박종삼 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무덤에 찾아와서 술을 한 잔 따라달라는 내용의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온 이 박종삼이라는 인물은요, 이미 돌아가신 고인분인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분의 이름으로 배달된 편지는 총 4통. 이 편지를 보내온 박종삼이라는 사람은요, 이 김호찬이라는 분과 생전에 같은 단체에서 잠깐 동안 일을 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친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은 단체에서 잠깐 동안 같이 일을 한 사이래요. 그렇게 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별로 안 친했대요. 이 박종삼 씨가 폐암으로 2년 전 세상을 이제 떠나셨을 때도 그 소식을 이 김호찬 씨는 건너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별로 안 친한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조차도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들었을 정도. 박종삼이라는 인물을 알긴 하는데 그렇게 나랑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나중에 전해 들었었다. 고인의 이름으로 배달되어 온 편지. 그것을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건 아까도 다들 읽으셨지만 내용이 너무 선뜻해요. 이렇게 편지가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김호찬 씨는 헷갈리시는 거예요. 2년 전에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이 박종삼이라는 사람이 혹시 죽지 않은 거 아닌가? 어딘가에 살아서 이렇게 몰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이 김호찬 씨는요, 진짜 이 박종삼 씨가 사망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덤까지 몇 번씩이나 찾아가셨었대요.
확인 결과 정말 박종삼 씨는요, 사망을 하신 상태셨습니다. 이 김호찬 씨는요, 사망한 박종삼 씨와 같은 단체에서 함께 일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성격 차이로 몇 번씩 다툰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되게 사소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한 가득한 편지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박종삼 씨는요, 2011년 5월경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연인 걸까요? 김호찬 씨에게 이런 편지가 오기 시작한 시기 역시도 5월경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5월경에 이런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호찬 씨와 박종삼 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잘 아는 누군가가 이 김호찬 씨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돌아가신 박종삼 씨의 이름 석자를 훔쳐서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천벌받을 짓이거든요. 돌아가신 고인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쓴다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름 돋는 편지. 이 편지 누가 보낸 걸까요? 이 편지를 보낸 범인은 아무래도 고인분과 이 김호찬 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고인의 가족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 이 고인분인 박종삼 씨의 가족들은요, 이 편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했어요. 옆에 분은 그 아내분이세요. 고 박종삼 씨의 아내분. 아니, 노발대발 할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우리 남편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서 쓰고 있냐. 이 가족들은요, 되게 놀래하면서 이 고인분의 이름 석자를 사칭한 사람을 잡아서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김호찬 씨의 집으로 배달된 편지는 4통입니다. 이 고인분의 가족들은요, 모두 충북 제천에 사시고 계시는데 이 배달된 편지는 모두 서울에서 보내진 편지였어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 봉투에 적혀있는 이 주소지는요,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 주소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또 다른 새로운 편지 2통이 이 김호찬 씨의 집으로 다시 한번 또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김호찬 씨는요, 이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옆에처럼 바로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경찰서로 가져가셨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비닐팩에 바로 담아가지고 경찰서로. 그리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 편지에 담긴 지문 감식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인분의 이름 뒤에 숨어서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6통이나 보내온 이 범인은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항상 끝자리가 7일인 날, 그러니까 7일, 17일, 27일 이런 날에만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는, 그러니까 편지 봉투의 그 우표는 항상 거꾸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시하면 이 범인이 몇 통 보내다가 안 보낼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호찬 씨가 기필코 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요, 처음부터 김호찬 씨의 집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범인은 돌아가신 그 고 박종삼 씨, 고인분의 이름을 빌려서 이 김호찬 씨의 회사로 편지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공장장님 귀하. 회사로.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회사로 고인분의 이름을 빌려서 편지를 보낸 범인. 뭐라고 보냈냐면, 옆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그러니까 무슨 땡땡 회사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김호찬은 다음과 같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땡땡 당사 윤리 강령은
어디 갔나요? 첨부 서류 동봉합니다. 참고하시어 다른 사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서류 첨부가 돼가지고 김호찬 씨의 회사로 배달되어 온 거예요. 그것도 상사에게. 근거 없는 악담으로 가득한 이 편지 때문에 이 실제로 김호찬 씨는요, 회사 직장에서 징계까지 받으셨대요. 당연히 이 글 안에 있는 전과 기록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 회사 생활에도 지금 불편함을 끼친 사례니까. 이렇게 회사로 왔었던 편지가 이제는 김호찬 씨의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무려 2년째 말이죠. 전문가들은요, 편지에 보면 아까 보셨지만 맞춤법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쓴 내용들을 봤을 때 어린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대략 한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한 범인은 누구이며, 도대체 왜 고인의 이름까지 훔쳐 쓰면서까지 이 김호찬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이 궁금증만 더해가는 가운데 제일 궁금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뜯지 않았던 2통의 편지, 비닐팩에 담아서 경찰서로 가져갔던 그 편지의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지문도 나왔겠다.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편지 봉투에서는 많은 지문이 나왔어요. 편지 봉투에서. 그런데 이 편지지에서는 그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편지 봉투는 뭐 우체국에서도 막 다 만지고 배달하시는 분도 만지고 하니까 되게 많이 묻어 나왔어요. 근데 이 편지지에는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낼 때 모두 이 범인은 장갑을 끼고 한 것 같다고.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 범인은 이런 상황까지 모두 예상을 하고 애초부터 장갑을 낀 채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본 편지지 안에 또 다른 단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편지지 안에. 여러분, 그 단서는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모든 편지에서 비슷한 위치가 흐릿하게 인쇄된 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편지지에 프린터된 것을 분석했을 때 6통의 편지는 모두 같은 프린터에서 출력이 된 걸로 보이고, 그 프린터는 잉크가 다 많이 떨어진 낡은 프린터에서 출력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호찬 씨는요, 딱 한 명을 떠올렸어요. 50대 이상의 남성, 나를 미워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은요, 5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활동했었던 단체에서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가 실제 몸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쳤다고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소까지 하면서 재판까지 받았었대요. 이때 김호찬 씨와 법정 다툼을 했던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돌아가신 고인인 박종삼 씨와, 그리고 이쪽 맨 끝에 있는 양 회장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양 회장이라는 남자. 이 김호찬 씨는요, 이 양 회장이라는 남자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옆에가 양 회장이라는 남자예요. 당시 김호찬 씨와 법정 싸움을 했었던 이 양 회장이라는 남성은요,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은 잉크가 다 떨어진 프린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옆에 양 회장의 건강원 안에 있는 프린터기. 실제로 이 양 회장에게요, 이 의문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 돌아가신 고인분의 이름으로 이런 편지가 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양 회장의 반응은요,
나는 이 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뭐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뭐 끝도 없다고. 뭐 나도 김호찬 씨랑 법정 다툼을 한 사람이니까 뭐 김호찬 씨가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뭐 김호찬 씨 혼자서 벌인 자작극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제3자가 벌인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양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원 안에 있는 프린터기, 이 프린터기를 사용해봐도 되겠냐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2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커질 것 같거든요. 저희도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고, 일단 뭐 지문감식도 의뢰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부탁이신데 정말 결백하시다면 네. 선생님 한약방에 있는 프린터 한번 이용해봐도 될까요? 이용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출력을 보면 그 잉크 상태, 종이 상태에 따라서 동일 프린터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프린트? 네네네. 프린트. 그러니까 복사? 이거 아니요, 복사가 아니라 저 프린트로 그냥 한글에서 문서 아무거나 쳐서 네. 선생님 억울한 거 좀 풀어드릴 수도 있는 아, 네. 거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있다. 안 돼요? 아이고.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생각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커질 것 같거든요. 저희도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고, 일단 뭐 지문감식도 의뢰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부탁이신데 정말 결백하시다면 네. 선생님 한약방에 있는 프린터 한번 이용해봐도 될까요? 이용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출력을 보면 그 잉크 상태, 종이 상태에 따라서 동일 프린터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프린트? 네네네. 프린트. 그러니까 복사? 이거 아니요, 복사가 아니라 저 프린트로 그냥 한글에서 문서 아무거나 쳐서 네. 선생님 억울한 거 좀 풀어드릴 수도 있는 아, 네. 거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있다. 안 돼요? 아이고.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생각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프린트를 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끝끝내 이 양 회장은요, 기분이 나쁘다면서, 잊고 있었던 약속이 생각났다면서 황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양 회장은 더 이상 의심받기 싫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건강원에 와서 프린터 출력을 해가라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김호찬 씨가 받은 편지의 내용을 똑같이 작성을 해서 프린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지금 보시면 흐릿한 부분들이 일치합니다. 밑에가 이제 건강원에 있는 걸로 프린트를 한 거고, 이게 김호찬 씨가 받은 원본이에요. 보시면 흐릿한 위치가 일치합니다. 그냥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종이에다가 글씨 박힌 건데 이 프린터기에서 하든 저 프린터기에서 하든 별 차이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이 김호찬 씨가 받은 편지, 그리고 건강원에서 뽑은 이 프린터물이 같은 프린터기에서 뽑아진 건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같은 글씨를 수십 배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잉크가 부족한 부분이 밑에처럼 쌍둥이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전체적으로 봐도 흐릿한 위치의 부분이 일치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문제의 편지가 건강원 프린터기에서 인쇄됐다라는 과학적인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편지는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이 됐어요. 김호찬 씨의 집으로. 그러면은 우체국에 이렇게 붙일 때 뭐 CCTV라든지 이런 거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우체통에 이제 집어넣는 식으로
이제 이 범인이 우체통에 집어 넣어서 이제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우체통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CCTV가 우체통 부분을 찍고 있지 않고 있다던가 뭔가 확인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내온 주소의 주소지가 다 가짜였기 때문에 조금 좀 추론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CCTV로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터기를 이제 집중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양 회장의 건강원에 있는 프린트가 김호찬 씨의 집에 온 이 편지, 이 두 개가 같은 프린터기에서 출력이 됐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이 양 회장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나 아니다. 나는 작성도 못한다. 나는 한글 어떻게 치는지도 모른다. 내가 뭐하러 김호찬 씨한테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억울해했어요. 그런데 처음 계속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2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신 뭐 사과하라는 말 대신 사과하고 그 용의가 있어요.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대신 저는 안 보냈어요. 근데 대신 사과할 용이 있으시다고요? 안 그러면은 서로 감정 쌓아줘. 계속 감정 싸움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예.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제가 대신 뭐 사과하라는 말 대신 사과하고 그 용의가 있어요.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대신 저는 안 보냈어요. 근데 대신 사과할 용이 있으시다고요? 안 그러면은 서로 감정 쌓아줘. 계속 감정 싸움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예.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내가 편지를 보내진 않았는데, 내가 편지 보낸 사람은 아닌데, 편지를 보낸 사람 대신 내가 김호찬 그 사람에게 대신 사과를 하겠다. 내가 보낸 건 아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 대신 사과를 하겠다. 이상한 이야기죠. 이 김호찬 씨는요, 나는 범인을 법으로서 다스려가지고 죄를 주고 싶진 않다. 다만 돌아가신 고인분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죄값을 치르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괴롭힐 용기는 있었으면서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없었던 범인,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